국정원의 해킹 의혹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새누리당의 국정원 감싸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 부산, 충남, 제주도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에서도 서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464일째를 맞아 오늘도 청와대와 홍대에서 세월호 인양을 호소하는 세월호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부모님을 만났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에 따른 조치인데 미흡한 대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3일 뉴스케이 시작합니다. 새정치연합이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은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하면서 국정원 감싸기를 멈추지 않고 있는데 안은필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이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 고발장이 접수됐다고 하던데 전해주시죠. 예, 새정치연합은 오늘 오후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이병호 현 국정원장 등 국정원 관계자들 그리고 국정원과 이탈리아 해킹팀의 거래를 중개한 나나테크 관계자 등을 고발했습니다. 새정치연합은 고발장에서 지난 대선 이후 국정원은 댓글 의혹, NLL 회의록 공개 논란 등 크고 작은 정치 사건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줄기차게 제기됐고 급기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제는 일반 국민의 핸드폰을 도청하고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국정원이 SK텔레콤망에 악성 프로그램을 심어 놓았는데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최소 의혹이 있는 것이 3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IP의 스마트폰 가입자가 누구인지 확인만 하면 민간인 내국인 사찰인지 아닌지 금방 확인할 수 있는데 SK텔레콤에서는 영장의 발부 없이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국정원의 해킹 대상자가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밝혀내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통해서 이것을 진행하고자 이 고발장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박 대변인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선 추후에 추가 고발을 하게 되면 포함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안철수 국민정보지키기위원장은 고발장 접수를 알리면서 의혹의 진실규명을 위해 30개 자료를 오늘 오후 2시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한 건도 제출되지 않았고 국정원은 무응답으로 대응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의 공세에 이어서 지금 시민사회단체들도 지금 공세를 이어갈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시민사회단체는 물론이고 종교계까지 국정원을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민변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전현직 국정원장을 고발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어제는 한국기독교 장로회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과 관련해 첫 성명이 나왔습니다. 기독교 장로회는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는 성명에서 국정원과 해킹팀이 주고받은 이메일 분석 결과가 나올수록 거짓 해명의 실체가 밝혀지고 관련 의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국정원의 해명과 달리 누가 봐도 내국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도감청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죠. 그 여당은 지금 현재 국정원 감싸기를 지금 굉장히 주장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의 발언이 입길에 올랐습니다. 서 최고위원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언론 보도를 인용하면서 이제 모든 해커들이 우리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고 다 달려들 것이라며 야당의 의혹 제기를 비판했습니다. 또한 국정원이 지금까지 단 한 사람의 민간인도 사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나는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지금 해킹 프로그램을 도입한 이후에 국정원이 단 한 사람의 민간인도 사찰하지 않았다는 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단 한 사람도 한 일이 없습니다. 우린 지금 전에도 말씀 올린 것처럼 해야죠. 국가 안위를 위해서는 다른 나라도 하고 우리도 해야죠. 왜 우리만 늘 당합니까?
지금까지 국정원이 내국인을 해킹했다는 수많은 정황 증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원은 민간인을 사찰하지 않았다고 단언한 셈인데요.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국정원의 주장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한창 지금 국정원 논란이 지금 이제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지금 노동시장 개혁을 강조하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어제 2개월여 만에 고위당정청 회의가 열렸는데요. 그 이후에 새누리당 지도부는 노동개혁 추진과 추경안 조속 처리 등에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개혁은 단기적으로는 고통과 인내가 따르지만 장기적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한 길이고 우리 모두의 이익을 위한 길이라며 노동개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고위당정청 회동에서 4대 개혁 과제와 경제 활성화 그리고 메르스 후속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심도 있게 나왔습니다. 앞으로 당정청은 민생이라는 공통의 가치를 향해서 상호 존중하면서 막힘없이 소통하고 국정 운영에 강한 결속력의 동반자가 되기로 다짐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습니다. 김 대표는 또한 회의 직후 열린 당 조직 강화 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도 어제 고위당정청 회동에서 국정 현안 중 가장 시급한 것으로 노동시장 활성화 및 유연화 문제를 꼽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어제 있었던 당정청 회의를 청청청 회의라고 규정하면서 청청청 회의는 대통령의 하명만 있고 해킹 사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청청청 회의, 예, 앞으로 더 지켜보겠습니다. 한은필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국정원의 해킹 의혹과 국정원 직원의 자살까지 연일 국정원 의혹과 관련해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집중 분석 시간엔 김성재 전 한겨레 신문 기자와 함께 주요 언론들이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일단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네, 국정원 해킹과 국정원 직원의 자살 이렇게 이번 주 역시 이 국정원 관련 이슈들이 계속해서 지금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네, 이런 그렇습니다. 가운데 지금 주요 언론사들의 보도가 좀 차이가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짚어주시죠. 네. 지난주에도 이 사안을 어떻게 보도했는지 한번 봤는데요. 벌써 이제 이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한 보름, 3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그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그 보수 언론이라고 할까요? 수구 언론들은 계속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침묵하거나 뭉개거나 물타기를 해왔는데, 보도하지 않는 걸로 이제 이 사건을 축소하고 오다가 이제 드디어 일요일 날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이 터지면서 이제 뭐 보도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이제 보도를 시작을 하긴 했는데, 특히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이 사안을 그 전에 이제 국정원의 입장을 계속 대변하다가 이번에는 국정원 직원의 자살이 국정원의 해킹 또는 민간인 사찰이라고 할까요? 어떤 사건 이름을 어떻게 하든 이 사건을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논란으로 몰고 가면서 국정원 직원이 자살을 했다. 이런 식으로 몰고 가거나 또는 여기다가 다시 또 북한과 관련된 어떤 뭐 이런 소식들을 연류를 지었다고 할까 이러면서 물타기, 축소, 은폐하려는 그런 기사들을 계속 쏟아냈고요. 반면에 이제 한겨레나 경향신문 또 한국일보 정도까지는 이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팩트들을 계속 찾아내고, 그리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서 또 국정원 직원들이 국정원 직원 일동이라는 이름으로 성명까지 내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짚어가고 진실과 그 실체를 규명하려는 그런 노력들을 보여와서 완전히 또 극명하게 대비되는 이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네. 그런데 어떻게 지금 말씀 주셨듯이 어떻게 보면은 조선일보, 그러니까 뭐 보수 언론이라고 칭해지는 그 언론사들을 보면은 이슈 자체가 굉장히 나오고 있음에 불구하고 처음에는 외면을 하다가 이번에는 지금 이슈 자체를 아예 지금 다시 한번 물타기라거나 바꿨다는 이야기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 조선일보가 그 7월 20일자 사설을 썼는데 아주 굉장히 그 놀라운 그런 시각을 드러냈는데, 외국의 수많은 정보기관이 같은 프로그램을 구입했는데 오직 한국에서만 이 난리다. 이런 내용의 그 사설을 썼어요. 이 굉장히 정말 황당한 이런 궤변인 거죠. 실제로 외국에서 이 해킹 프로그램을 뭐 구입했거나 이런 나라들이 되게
삼류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같은 이런 나라들이거나 이런 나라들이었고 또 뭐 선진국 같은 경우에 이런 해킹 사건이 벌어지면은 그 해당 책임자들이 다 해직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거나 했던 사례가 분명히 여러 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만 이 난리다 이런 식으로 이거를 그러니까 축소하려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온 거죠. 이런 이유 때문인지 오늘 서청원 최고위원이 지금 굉장히 국정원을 옹호하면서 한국에서만 지금 말씀 주신 그 내용대로 그대로 읊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조선일보에서 사설을 내놓고 서청원 의원이 그걸 지금 그대로 읊은 이런 형국인데 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새누리당과 이 보수 언론 조선일보, 동아일보 같은 경우는 서로 이제 예를 들어서 새누리당 의원이 어떤 얘기를 하면 그 의견을 마치 여론인 것처럼 과장해서 보도를 하고 그 보도를 한 거를 가지고 다시 또 새누리당은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다 이렇게 서로 마치 그 짜고 치는 것처럼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데 이런 모습들은 뭐 그동안 과거에 뭐 많이 그 봐왔던 모습이고요. 그래서 보수 언론은 어떻게든 이 사건을 새누리당이 원하는 것처럼 또 국정원이 바라는 것처럼 축소하고 은폐하려는 이런 보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특히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거의 이 신문이 국민을 뭐 위한 신문인가 아니면 집권 여당 또는 정치 권력을 위한 신문인가 뭐 어용 신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뭐 수구 언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이런 가운데 지금 진보 언론이라 불리는 한겨레, 경향, 그리고 뭐 오마이뉴스, 뭐 시사인 여러 언론 매체들이 있는데 굉장히 경쟁적으로 지금 특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굉장히 단독이라는 걸 붙여가면서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너무 정보가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혼란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일단 그 시각 자체가 이번에 국정원 직원 자살과 관련해서 한겨레나 경향신문 이런 신문들은 국정원 직원의 자살로 뭔가 은폐하려고 하고 있는 건 문제다. 그리고 국정원 직원이 이렇게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도 국정원이 해야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시각을 견지를 하고 있고요. 새로운 팩트들을 계속 내고 있죠. 예를 들어서 국정원 직원의 그 자살한 국정원 직원의 차가 국정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서로 다른 차를 증거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다. 뭐 이런 그 보도도 나왔고요. 한겨레에서는 이 국정원의 해킹이 중국에 있는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그 정황이 나왔다. 이런 보도들도 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지금 이런 언론들은 이 해킹, 민간인 사찰 이 부분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증거들을 취재해서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사안이 다 드러나진 않은 게 지금 분명한 것 같은데 네. 언론들의 보도가 지금 계속 연일 나오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 보도들이 어디까지 믿어야 되고 어디까지가 지금 우리가 지금 받아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좀 혼란이 있는데 그 어떤 좀 방향에 대해서 좀 제시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사건 지금 의혹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이 사건을 명확하게 진실을 정확하게 밝힐 수 있는 청문회를 연다든지 국정조사를 한다든지 해서 반드시 밝혀야 되고요. 이런 부분에 이런 그 시각을 가지고 한겨레나 경향신문이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7월 20일 날 그러니까 그 직원 자살 사건이 보도된 그날 사설에서 어떻게 썼냐면 사찰 의혹을 키우는 국정원 직원 자살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이 칼럼에서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는 것은 이 자살 사건과는 별개다. 임씨가 자살한 경위를 밝히는 것까지 포함해서 검찰 수사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선일보나 동아일보는 전혀 이런 이제 그 주장을 내놓지 않고 있고요. 또 한겨레 신문이 국정원 집단 성명 형식도 내용도 문제가 있다. 또 이런 보도를 했고요. 23일, 그러니까 오늘자입니다. 오늘자 사설에서는 한겨레 신문이 국회가 국정원 해킹 청문회를 빨리 열어야 된다. 이런 이제 조언까지 이제 내놨습니다. 이 칼럼을 보면요. 저는 이 칼럼에서 얘기하는 이 사건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는 시각이 굉장히 저는 정확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야 정치권은 사소한 부분에서 실랑이를 벌이지 말고 하루빨리 진실에 접근하려는 공동의 노력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여야는 국회 정보원 차원에서라도 빨리 청문회를 여는 게 바람직하다.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일말의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런 시각을 이제 드러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언론이 빨리 이걸 조선일보처럼 덮으려고 하고 이거는 언론의 자세가 아닐 뿐만 아니라 언론이 하나의 이 범죄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는 것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게 이 진실을 오히려 언론이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언론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고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그 언론이다. 그러니까 범죄에 감시하거나 견제하기는커녕 오히려 범죄를 도와주고 가담하는 공범자 언론이다. 이런 그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빨리 언론들이 이 사건의 진실을 어떻게 규명하고 밝힐 것인가, 정치권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 것인가를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언론이 직접 이 사건과 관련된 이 실체를 밝힐 수 있는 증거들을 취재를 통해서 밝혀나가는 것이 그게 지금 언론이 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소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정부가 가계부채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가계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이와 관련해서 보도도 좀 차이가 났다고 하죠? 네, 이 보도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피부에 다가가는 이런 그 대책이었죠. 가계부채 대책이 금융위원회가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내용이 그다지 뭐 그렇게 큰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뭐 보도를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대출을 받을 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이거를 그동안 쭉 몇 년 동안 거치해 놓고 이자만 내고 하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출을 해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대출 이자와 대출 원금을 같이 갚아나가는 대출을 은행이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알맹이가 빠졌죠. LTV, DTI 규제를 그냥 내버려 둔 겁니다. 그래서 사실 LTV나 DTI 규제, 금융 규제를 통해서 이 대출이 더 이상 더 늘어나지 않게 지금 가계부채가 1100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GNP가 1300조인데 1100조면은 거의 뭐 엄청난 거죠. 가처분 소득 대비 그 가계부채 비중은 160%라고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는 미국 서프라임 사태 때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가계 경제가 한국 경제의 폭탄이다.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이 알맹이는 빠지고 또 그 알맹이가 빠졌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경환 부총리가 지난해 작년 여름에 취임하면서 가지고 가려고 했던 우리나라 경제 정책의 방향을 이제 포기했다, 바꿨다라는 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거든요. 경제 정책이 실패했다는 거죠. 1년 동안 그동안 그 가계부채를 자꾸 늘려서 빚내서 집 사고 해서 경기를 부양시켜서 경기를 살리겠다. 이게 굉장히 위험한 정책인데 그 정책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다가 이제 그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실패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이제 자인하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이 대책이다라는 데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언론이 이런 지점에서 문제를 지적을 해줘야 국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고 이 정책이 그 1년 동안 잘못됐구나. 이제 좀 뭔가 바로 잡으려고 하는가 보다라고 정책에 대한 이제 반성과 신뢰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언론은 과거에도 그랬지만 보통 우리가 조선일보나 동아일보, 중앙일보를 왜 투기 언론이라고 불렀냐면요. 정부가 이런 대책을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가 이렇게 가계부채로 경제를 살리겠다, 부채주도 성장을 하겠다라고 그 대책을 내놨을 때 언론 이 조선동아중앙일보는 어떤 식이었냐면은 그 정책이 맞다. 그래서 뭐 심지어는 블록버스터급 경제 살리기 대책이다라고 막 굉장히 그 호의적인 이런 기사들을 쏟아냈었거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정부가 지금 반성하고 자인하고 나오면 그럼 그 지점에 대해서 정확히 언론이 지적을 해주고 해야 되는데 여전히 또 그 언론이 과거에 그런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그거를 지지하는 기사를 보도를 했다면 그때의 보도가 잘못됐다. 정부의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자인했던 것처럼 언론도 이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잘못했다라고 솔직히 자인을 해줘야지 이 언론에 대한 신뢰가 생길 텐데 오히려 이번에는 그 언론이 뜨뜻미지근하거나 뭐 그런 지점을 비판하지 않고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지금 언론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앞으로의 좀 행보가 또 궁금해지는데요. 네, 앞으로 지켜보겠습니다. 네. 다른 사안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관련해가지고 삼성이 모든 언론에 이 광고를 냈다고 하던데
그 한편 합병이 성사되자 또 한 번 모든 광고를 또 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저는 과연 이 삼성물산 제일합병이 이제 합병이 성사가 됐는데요. 그 전에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 신문에 100개가 넘는 매체에 수백억을 뿌려서 포탈까지 광고를 뿌렸는데 정말 돈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돈으로 뭐 좀 직원을 더 고용해서 일자리 문제를 좀 창출하거나 일자리 창출을 하거나 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뭐 하여튼 광고를 무진장 수백억을 이제 뿌렸다라고 하는데 이번에 이제 지난 토요일 날 금요일이었죠. 주총을 열어서 이제 성사시켰습니다. 드디어 삼성이 원하는 대로 성사시키자 월요일자에 또 모든 언론에 감사합니다라는 그 광고를 속된 말로 도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언론에 그 광고가 나왔는데 이 언론이 물론 광고를 받아서 광고를 이제 운영을 해야 되지만 참 삼성이 이렇게까지 이 자기 회사의 어떤 뭐 유리한 이런 것들을 가지고 광고로 도배를 한다. 이거는 그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자본이 언론을 얼마나 장악하고 지배하는 그 힘이 강한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정말 씁쓸한 그런 광고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 때문에 우리 국민TV에서는 삼성 광고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네, 오늘 말씀 잘 알겠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부가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가계부채 급증이 경제 최대의 취약점으로 떠오른댔다는 조치인데 오늘은 장부경 PD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네, 뭐 인사는 다른 자리에서 드려도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3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으로 구성된 이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가 어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는 원금을 나눠 갚는 대출을 유도하고 소득 심사를 강화하겠다는 그 방안인데요. 화면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집을 살 때 원금을 갚지 않고 오랜 기간 이자만 내는 장기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원칙적으로 원금과 같이 갚아 나가는 분할 상환 위주로 하겠다는 겁니다. 또 현재 담보 중심의 심사에서 상환 능력 중심의 심사로 바뀌게 되는데요. 은행들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분할 상환으로만 가능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내년부터 시행을 하게 됩니다. 즉 앞으로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산 뒤 이자만 내다가 집값이 오르면 한꺼번에 갚는 식이 어려워진 겁니다. 소득 심사 역시 까다로워집니다. 지금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매출액, 최저 생계비 등이 인정이 됐지만 앞으로는 소득금액 증명서나 원천징수 영수증 등 실제 소득을 입증하는 그 자료들을 내야만 합니다. 결국 정부가 어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의 핵심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이 가계부채 총량 관리와 직결되는 그러니까 LTV, 주택담보 인정 비율과 그 다음에 DTI라고 부르죠. 총부채 상환 비율 등의 이 규제가 그대로라고 하던데 이 부분 짚어주시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 정부가 LTV, DTI 규제를 지난해 8월부터 각각 70%, 60%로 한시적으로 완화한 뒤 1년 뒤 더 연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LTV랑 DTI를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는 은행들이 주택대출을 해줄 때 대출자의 집값에 비례 설정하는 대출 금액의 그 비율을 말합니다. 즉 집을 담보로 얼마나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그 한계를 정해놓은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부채 상환 비율 그 DTI는 돈을 빌린 사람이 매년 갚아야 할 그 원금과 이자의 총액을 그 사람의 연간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뜻하는데요. 이 총량 관리 방안은 유지한 채 그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해 실질적인 대출 한도를 줄이겠다고 나선 것인데 일관성이 없다 이런 정책이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LTV와 네. DTI 규제는 그대로인데 사실상 우회적으로 이 규제하는 것이 규제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이런 해석들도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앞으로 적정 기준보다 LTV, DTI가 높은 대출자는 기준을 초과하는 만큼 분할 상환으로 대출을 받아야 합니다. 즉 LTV 한도는 그대로지만 그 일정 부분을 나눠서 갚게 되면 LTV는 낮추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소득 심사가 강화되는 건 역시 DTI 한도를 낮추는 그 효과가 있습니다. 우선 증빙 소득만 따져받고 불투명한 소득 자료를 쓰지 않으면
소득에 비해 과도한 대출을 해주는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대출자가 다른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출액을 고려할 때도 기존에는 이자만 부채로 계산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원리금 그 전체를 부채로 넣게 되는데 이 역시 대출자가 받는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 설명만 들으면은 네. 상당히 지금 건강한 지금 네, 네. 정책 같은데, 네. 근데 왜 가계부채 위험이 줄어드는데 이 미흡한 대책이라는 이런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네, 1년 전 빚을 내 집을 사라 이런 정책을 갑자기 뒤집은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해 8월 완화한 부동산 규제를 계속 유지한 상태에서 나온 대책이기 때문에 큰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그 지적과 함께 기존에 집을 구입한 가계의 혼란을 더 가중시키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 소득이 일정치 않은 그 자영업자나 서민들에게 금융기관의 그 문턱이 더 높아지게 되는데요. 저소득층과 다중채무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관리 방안은 부동산 경기도 살리면서 가계부채 위험도 줄여야 하는 그 정부의 고육책으로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전교조를 지키기 위한 100만 서명운동이 전국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 부산, 충남, 제주도에 이어서 오늘은 서울 지역이 100만 서명운동에 돌입했는데 스튜디오에 박다솔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어떻습니까? 네, 어제보다 훨씬 편안해졌습니다. 네, 그 100만 서명운동이 왜 시작했는지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전 정권, 이번 정권 들어 전교조는 여러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13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고용노동부는 전교조에 법의 노조 통보를 했는데요. 9명의 해직교사들이 전교조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그때부터 전교조는 고용노동부와 법리적 싸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엔 대법원이 판결로 항소심 판결이 날 때까지 유지됐던 합법노조의 지위를 다시 잃게 됐는데요. 지위 회복을 위해 다시 직접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성대 전교조 서울지부장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께서 전교조와 지금 그 정권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잘 모르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권에서는 지금 전교조가 법을 어기고 있다 그러는데 어떤 법을 어기고 있는지 직접 국민들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네, 진보교육감들도 앞장서서 참여하고 있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20일엔 이성문 제주도 교육감이 전교조 지키기 서명운동에 동참했고 앞선 6월엔 정의국 광주시 교육감도 서명했습니다. 두 교육감은 최근 진행된 전국 시도교육감 직무수행평가에서 2, 3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요. 이 두 교육감 이외에도 서명 의향을 밝힌 교육감들이 다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감들의 이런 의사표현이 현재 진행 중인 전교조 관련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교조 상황이 궁금한데 법원 판단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형태입니까? 네, 지난해 9월 서울고등법원은 전교조 측이 낸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전교조가 합법적 지위를 유지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 6월 3일 항소심 재판부의 결정을 깨고 이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되돌려보냈습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5월 해직교사의 노조 가입을 금지한 교원노조법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실상 법의 노조 신분입니다. 오늘 오후엔 전교조 법의 노조에 대한 항소심 첫 변론기일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변론에서 어떤 내용이 피력할지도 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네, 지난 5월 현재는 교원노조법의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해직 교사가 포함된 노조에 반드시 법의 노조로 통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전교조 측에선 이러한 헌재 결정을 근거로 고용노동부의 법의 노조 통보가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측도 헌재의 판결을 근거로 들었는데요. 교원노조법에 위반한 전교조는 법의 노조가 마땅하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교조, 그동안에 이 법의 노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활동을 했다고 하던데 말씀해 주시죠.
작년 6월 전교조의 투쟁은 최고조를 이뤘습니다. 법의 노조 통보를 철회하라며 청와대에 항의 서한을 전달하기도 했고 지도부가 단식 철야 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의 전교조 교사 징계를 비판하며 UN 특별보고관에 개입 청원서를 제출하는 등 국제사회에도 적극적으로 알렸습니다. 네, 박다솔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월호 참사 464일째입니다. 이제는 숫자를 세는 것조차 조금씩 무뎌지는 제 스스로를 느끼고 있는데, 하지만 세월호 참사 미수습자 허다윤 양의 부모님은 오늘도 청와대와 홍대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다윤이 부모님 곁에는 함께하는 시민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허다윤 양의 어머니 박은미 씨를 직접 만나고 왔습니다. 빨리 그냥 업체 완전히 이렇게 선정되고 운전하기 인양이 돼서 빨리 돼야 되는 거잖아요. 하루 빨리. 근데 그게 이제 정부도 그렇게 저거 해야 되지만 이게 국민들이 같이 움직여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국민들한테 이렇게 전하는 이 속도가 느리다라는 느낌? 이제 열심히 지금 아시는 분들이 열심히 함께 해주시고 뛰고 막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너무 감사하긴 한데, 근데 그렇게 좀 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커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국민들이 속이 너무 뭉그러지면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죠. 당연히 지금 가연이가 있었으면 고3 한참 공부하고 대학교 어딜 갈까 이거 생각하고 막 이미 결정이 나서 이렇게 움직였을 텐데, 근데도 들으면서 그냥 쟤네들 이렇게 들으면서도 그냥 한 가지, 빨리 찾아야 되겠다, 빨리 찾아줘야 되겠다, 졸업 전에 빨리 찾아서 나눠드립니다. 근데 방법이 없잖아. 알리고 빨리 애를 찾으려니까. 애를 찾기 위해서는 사람들한테 빨리 알리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애를 찾기 위해서 뭐 한다고 하겠어. 해야지. 지금은 이제 자연스러워졌죠. 제가 봐도. 근데도 지금도 약간 그래. 내가 왜 여기 이러고 서 있어야 되나, 애를 찾기 위해서. 노란이건 가져가세요. 가져가세요. 사람인데 왜 안 쉬고 싶겠어? 근데 이렇게 나오면 내 딸 빨리 찾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집에서 쉬는 거는 힘들고, 그냥 집에 있는 것도 편하지 않거든요, 사실. 이게 왜 더 힘들어도 이게 더 마음이 더 편해. 좀 더 알릴 수 있다라는 거. 내 딸을 조금 더 일찍 찾아서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이게 더 편해요. 그래서 힘들어도 그냥 참는 거 없고 견디는 거. 고맙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요. 정말. 함께 해주시는 그분들도 물론 학생들도 함께 해주고, 아빠도 함께 해주고, 아이의 아빠, 아이의 엄마, 한 가정의 부모들, 시민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아이들의 이 사고가 아니고 사건이잖아. 이거는 정말 일어날 수 없는, 다 살릴 수도 있었는데 정부가 살려주지 아니하고 정말 그냥 수장시켜버렸던 거잖아. 그런 거를 이제 국민들도 TV로 다 보고 이랬으니까 그 아픔을 똑같이 느끼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한테 고맙다는 말 외에는 할 게 뭐가 있을까요?
다른 거 그러니까 거기까지 내가 생각을 하면 참 좋겠지. 생각할 수 있는 거기까지 이렇게 앞장서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는 사실 없고. 일단 이분들의 힘을 빌어서 자유인이 찾고 나서 그때 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고 이게 나아에서 끝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런 아픔은 그 누구도 겪으면 안 되는 거죠. 근데 혹시라도 또 쉽게 이렇게 국가는 변하지는 않지만 이런 일들로 아픔이 있다면 내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서 그 사람들한테 또 다가가서 그 사람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근데 그런 일은 없어야죠. 네, 조합원 교육 공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모레입니다. 이번 주 25일 토요일 오후 2시에 대전지역협의회 공개방송 및 협동조합 교육이 있습니다. 장소는 대전 전통나래관 5층 다목적 강당입니다. 공개방송은 서영석의 정치토크가 이강윤 정치평론가와 함께 진행됩니다. 공용 메일로 동행 신청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7월 23일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